예,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신다는 바로 그 유명한 방송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 진짜 많이 기다리는 거 맞죠? 겁나 기다려요. 네. 마이크 더 가깝게 해주시고요. 더요? 자, 키 출발. 작은 사람이 있구만 이거. 그러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 14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송 작가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근데? 이게 중국 가서 너무 진을 많이 빼갖고요. 네. 지난번 방송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바로 비행기를 타고 2박 3일 동안 무단장, 목단강 그 지역을, 흥룡강성 목단강 지역을 가서 좀 처음으로 갔다 왔는데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참, 목소리가 이렇게 가라앉으면 방송이 되겠어요? 뭐 가라앉았어도 매력적이잖아요. 아니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차라리 그렇다고 해줘 이 쌍놈아. 자, 그렇게 하시면 벌써 네. 노딱 걸려요. 여기까지 마세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파켓몰 이야기 좀 하고 갈게요. 파켓몰에 지금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 느낌이고, 네. 그러면서 또 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죠.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화석 연료가 본격적으로 좀 쓰여지는. 이게 집안에서 보일러를 돌려도요 미세먼지는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 일반적으로 중국 탓 이런 이야기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고, 그렇죠. 미세먼지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건요, 모던 하임의 케어팡 공기청정기. 네. 이 부분인데, 야, 역시 여기는 좀 가격이 겁나 싸요.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이 가격 자체가 이제 특화되어 있는 다른 그 몰에 가시면은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가격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는데요. 이게 용량이 이 30평방미터, 그러니까 10평을 커버할 수 있는 엄청난 공기 정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파는 공기 정화기들, 큰 공기 정화기들 같은 경우에 다 100만 원이 넘잖아요. 네. 그래서 15평 정도밖에 커버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29만 원짜리를 79,700원 할인에다가 다시 23,000원 쿠폰 할인을 보태서 56,000원에 드리는 거야. 56,000원에. 야, 이건 거의 그 85% 세일입니다. 진짜 궁금증이야. 네. 뭘 남겨? 나도 모르겠어. 파는데 이 재미를 들려 가지고 하는 그 몰인 것 같아요. 좀 파는 재미에. 네, 파는 재미에 하고 있는. 몇 개 팔았다가 중요하지. 그렇죠. 얼마나 남겼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팔아 가지고 그 뭐랄까 그 물건을 맡겼던 그 그러니까 판매 의뢰자들한테 존경받는 고마운 그 얘기를 듣는 사례를 받는 데서 이게 만족을 느끼고 하고 있는 쇼핑몰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봐봐. 지금 299,000원짜리가 이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 사진 같은 경우는요. 네. 9평형이거든요, 지금. 네. 9평형인데 299,000원짜리가 79,700원이야. 거기에 쿠폰가를 합치면 59,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우와, 와. 참네. 그러니까 큰 거 놓지 마시고요. 네. 이런 거를 한 3개 정도 벽이 갈라져 있으면 어차피 막혀서 안 되잖아요. 주방, 거실, 방에 따로 놓는 게 훨씬 더 효율도 높고 전기도 적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20와트 먹습니다. 20와트. 네. 하긴 요즘에는 웬만한 전자제품은 전기는 많이 안 먹더라고요. 그렇죠. 에어컨 정도나 냉장고 정도 제외하고 나면은 뭐. 공기청정기가 이제 집안 전체를 커버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대 넣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각 방마다 요소마다 활용하시면 훨씬 저렴하고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전기력 감면까지요. 그렇군요. 카메라가 너무 크게 나오죠. 네. 얼굴이 큰 게 아닙니까? 네. 저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자, 여러분 파켓몰로 여러분 가사를 거달려 주시기를 늘상 부탁드리고 있지요. 네. 지름신 강림하실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이야기였고요.
오늘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네.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송 작가님은 어디 외국만 가면은 뭔가 이상하게 막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한 마이너스의 손. 음. 자, 마이너스의 손에 대한 얘기. 이번 주도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 중국 갔다 왔을 때 무슨 일 있었죠? 사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창피해서 제가 방송에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진짜? 네. 이게 한국 남자의 패션 때문에 성희롱을 당했죠, 제가. 진짜? 네. 왜? 그럴 일이 있었습니다. 뭔데? 예, 무단강이 좀 조금 외진돼 있어요. 군공항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보안 검색을 하는데 우리 그 흔히 하는 그 짝대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없어요. 전신을 다 터치로 네, 전신을 만져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물건 없이 그냥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한국 남자의 그 패션의 기본 배바지 아니겠습니까? 배바지? 네. 제가 이제 배바지를 좀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배바지를 입고 이제 혁대를 이렇게 딱 조이다 보니까 혁대 밑에 일종의 무슨 띠가 생긴 것처럼 그거 볼록했던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이 혁대를 너무 조이다 보니까 아랫배에 있는 살이 이렇게 미세린맨처럼 살짝 그냥 접힌 거야. 근데 거기 검사하는 애가 순간적으로 그 접힌 걸 딱 만지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아니 그 뭐 복대 같은 건 줄 알고.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상관을 부르는 거야. 나이가 한 20 초반밖에 안 돼 보이는데 온 여자도 한 30 초반밖에 안 되는 여잔데 와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그 손으로 이렇게 쥐어보는 거야. 그 뭉친 살들을. 근데 걔들이 그런 한국 사람 배바지를 처음 본 건지 이 한국인의 복부 비만을 처음 본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만지면서 거기 뭔가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다. 이거 내 살이다. 근데 내가 혁대하고 바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내가 봐도 뭔가 좀 볼록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네, 거기서 혁대를 풀고 바지를 벗었습니다. 나 지금 그래야 돼 꼭? 저기 확인해줘야 되니까. 생각보다 더러운데? 그게 내 살이라는. 바지 딱 벗었는데 내 사각만 입잖아요. 사각 팬티를 보더니 우와 그러는 거야. 왜? 모르겠어. 한국 사람 사각 팬티 입은 거 처음 봤나 봐. 그래서 그 팬티를 이렇게 들쳐가지고 정말 몸수색을 당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순수하게 그걸 당해?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 거부라고 얘기하기는 걔들이 이제 워낙에 강경하게 그걸 잡는 거고 그쪽이 이제 그 한국 들어가는 비행기가 하루에 2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이 막 바리바리 짐들을 많이 싸고 들어가거든. 그런 와중에 뭐 그 비슷한 저기가 좀 있었나 봐. 그 어떤 사례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한국 사람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맨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복대가 볼록한 걸 보고 저게 일종의 마약 아니겠느냐 내지는 뭐 비금속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 만져는 봤는데 분명히 띠는 있는데 안에 든 게 없더라. 봤더니 살이더라. 성추행 당한 거라고 그래서 그게? 성추행 당했지. 내 묘령의 여자 앞에서 바지를 내렸는데 아이고 진짜 부끄럽겠다. 이게 약간 모멸감 같은 게 들 텐데. 네, 굉장히 모멸감이 들어서 다시 살을 빼야 되나?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다가 그건 안 되겠고. 왜 아까웠게 찐 걸 빼? 네, 그냥 배바지를 안 입고 앞으로 약간 골반 바지로 네, 바지를 바꿔 입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화가 납니다. 역시 마이너스의 손. 자, 그러면 정말 오래간만에 외간 여자 앞에서 바지를 벗어봤어. 그럼 뭐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걔들도 아는 것 같더라고. 웃을 일이냐? 웃기지 그럼 울어? 자 그거고 또 AS 하나만 더. 네네. 지금 그 서울대 수의학과에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니다라고 했던 우리 송 작가님의 방송을 갖고 이제 이쪽에 반박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 우리 송 작가님이랑 방송을 하고 싶다, 논쟁을 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이면 없어집니다. 빨리 방송해야 됩니다. 음. 지금 그날 방송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딱 일주일 동안 추가 발병이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정리하자면 네. 잠깐만요. 정리하자면 송 작가님은 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닌데 네. 돼지 성병인데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생식기, 호흡기 생식기 증후군. 근데 지금 진짜 전문가들은 아닌 게 아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다. 그런데 네. 그러면 지금 그때 했던 이야기를 좀 덧붙여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아닌 걸 확신한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감염 경로를 못 찾아내고 있어요. 현재 13군데에서 지금 확진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그 파주에서 시작돼서 연천군 갔다가 김포시 통진읍 왔다가 요게 이제 세 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겼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나머지 10번 동안이 좌우로 막 넘나들고 있어요. 병이. 통계도 완벽했고 뭘 옮기는지에 대한 정확한 미스테리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동시다발로 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몰아가는 게 멧돼지라는 거야. 그것도 북한에서 내려온 멧돼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멧돼지가 옮겼다. 그렇죠. 근데 몇몇 멧돼지는 진실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이제 북한에서 돼지열병으로 북한이 인정하고 확인된 거는 함경북도예요. 400km 이상이 더 떨어졌다고. 압록강 앞이야.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돼지열병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물론 북한이 인정 안 할 수도 있겠지. 문제는 그 기간, 그 400km가 넘는 공간을 멧돼지가 이걸 다 옮길 수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 철책을 뚫고 멧돼지가 남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러네. 네, 이거는 이제 이제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뭐 철책이 산사태로 무너진 적도 있지 않느냐, 그 충분히 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DMZ에 멧돼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2010년도에 그 표본 조사를 했는데 멧돼지는 DMZ에 있는 동물군들 중에 1%밖에 안 됩니다. 고라니는 굉장히 많아요. 23%까지 차지하는 게 개체수가 많은데 멧돼지는 거의 없어요. 1% 정도야. 아마 DMZ 전체에 있는 멧돼지가 150도 이상이 안 될 걸로 지금 파악이 돼요. 왜냐면 일단 대인지뢰 때문에 멧돼지가 철책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렇겠다 진짜. 예, 왜냐면 고라니는 밟아도 대인지뢰가 안 터진대요. 근데 멧돼지는 중량이 나가기 때문에 대인지뢰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멧돼지가 대인지뢰 희생이 제일 많이 되는 동물이기도 하고요. 그 우리가 그 봄 가을 되면 이 불을 질러요 안에 초원지대를 태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멧돼지가 식생할 수 있는 그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그 조건들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DMZ 안에 생존해 있는 멧돼지는 얼마 되지를 않는데 이 DMZ를 뛰어넘어서 멧돼지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이 나와서 그러는 거야. 멧돼지가 바다를 타고 강화도 앞바다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13시간을 머물다가 도로 올라갔다는 거야. 그래서 멧돼지가 바다를 통해서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를 봤어. 근데 그걸 보면요. 사진에 찍힌 건 해변에 상륙하는 멧돼지 3마리인데 걔들이 놀다가 다시 해변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그 멧돼지가 내려온 경로를 친절하게 방송이 다 제시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멧돼지가 자유를 찾아서 북쪽에 있는 DMZ 철책을 우회해가지고 바닷길로 20여 킬로를 헤엄쳐서 내려와요. 기순했네. 그리고 기순했으면 이제 우리 안에 살아야 되잖아. 자유대 안에 살아야 되잖아. 13시간 해변에 있다 그냥 올라가요. 이거는 귀순 멧돼지 아니야. 그냥 동네에서 그냥 해수욕 하러 나온 멧돼지들인 거야. 근데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화에서 집중적으로 멧돼지들이 발병을 했었고 또 그와 맞춰가지고 강화 김포에 있는 모든 멧돼지들을 지금 살처분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DMZ 안에서도 멧돼지가 발견됐다 그랬어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래갖고 기사를 자세히 봤습니다. 우리 남방 한계에서 1.3km 안쪽 철책 안에서 발견된 돼지예요. 근데 이게 새끼 돼지입니다. 어미 돼지 아니에요. 1년이 채 되지 않은 새끼 돼지가 거기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 돼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왜 수의사가 안 가고 사냥꾼이 가? 엽사가 가가지고 거기서 피를 채취해갖고 그걸로 실험을 했는데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기사에 낸 얘기가 그래요. 멧돼지 상태가 깨끗했다. 마치 이제 전문가로서 외부 상처 요인은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돼지열병 바이러스로 죽으면 돼지가 시뻘건 그게 보라색깔 피부로 완전히 반점이 생겨서 이게 없어진다니까. 그 반점이 없어지질 않는다니까 죽은 사체에서. 그런 게 전혀 보고가 안 된 상황에서 그게 바이러스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주먹구구식이네. 굉장히 주먹구구식인 거고. 왜 의사가 안 가고 사냥꾼이 가냐고. 그렇죠. 그리고 그 13군데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대부분의 돼지들이 어린 돼지이거나 임산부 돼지라는 점을 밝히질 않고 있다는 거야. 이건 누가 봐더라도 병증이 그 돼지 생식기 증후군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 부분을 지적하는 방송이 없는 거예요. 만일 이게 진짜였으면 이거 갖고 엄청나게 기레기들이 물고 늘어졌을 겁니다. 조국 교수 파듯이 파면 이게 뭐 우리 국방부라든지 우리 정부 뭐 총리에 대한 경기도에 대한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발생 빈도가 일주일째 안 나오고 있어요. 13군데 표본 시료 이거 절대 없애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다시 재검사해가지고 그 13개의 표본 시료들이 정말 맞았는지 그와 관련해 갖고 지금 국제기구 안에 보관돼 있는 저 기존에 발견됐던 급성 돼지 열병하고 같은 바이러스인지를 봐야 돼요. 지금 살처분을 해갖고 돼지가 다 죽어서 그렇지. 살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이틀 3일 동안을 기다리잖아요. 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저기 그 경상도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시료가 와서 확진돼서 들어갈 때까지 보통 하루 반에서 3일까지 걸려요. 그동안 돼지를 굶겨가면서 그대로 뒀다고. 그 13군데 어디서도 한꺼번에 돼지가 폐사했던 그 상황이 한 번도 없었어. 이건 절대 급성 돼지열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이걸 멧돼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도 일원을 DMZ 주변을 멧돼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다 옮겼다고 치면 엄청난 멧돼지 이동과 함께 어마어마한 멧돼지 사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살처분한 돼지 말고는 죽은 돼지는 13마리에 불과하다는 거야. 심지어는 교동 그 섬이 있어요. 교동 앞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섬에 망한 그 돼지 축사에서 딱 2마리 기르던 돼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1마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야. 나머지 1마리는 안 죽었는데 2마리 중에 1마리가 섬에 있는 돼지도 교동도에 있는 섬에 있는 돼지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분명히 이거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송 작가님 주장이라고 하면요, 이건 역대급 반전인데. 결국 이와 관련된 그 조사 보고서라든지 유전자 검사 뭐 그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 있어요? 신문이나 보도에서? 이러해서 분석돼서 이러이러한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여주는 흔히 말하는 유전자 지도형이라든지 그 형광 분석을 통해서 찍어놓은 유전자 그 색깔별로 이렇게 쭉 띠로 나오는 그 그냥 CSI 보면 흔히 나오는 그 지도.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언론 보도에서 보신 적이 있냐고. 없단 말이에요. 왜 그걸 공개가 되면 이게 돼지열병이 맞다는 것도 바로 증명이 되지만 그게 이상한 거면 전문가들이 봐서 저건 유전자형이 돼지열병 바이러스 아닌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꺼내놓고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장 일단 접수 서울대 수의학과로 넘겨드릴게요. 네. 보고 계시죠, 우희정 교수님? 네,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째 추가 발병이 없고 말씀드렸던 대로 아니죠. 정리가 된 뒤에 토론하는 게 훨씬 더. 네. 격리가 되고 난 이후로 이걸로 해서 돼지열병은 종료된다는 발표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얘기할 때 이거 길어봐야 일주일에서 보름 지나면 없어지는 거다. 근데 거기에 관련된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았다. 다 폐기했다고 주장할 거다. 그럼 이건 100% 사기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참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잘해서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따 우기지는 마세요. 네. 자, 저 위에 불 좀 다시 좀 켜주실래요? 아이고 정신없네. 네. 네. 아니 한 번 더
한 번 더 땡기시고 한 번 더. 그렇지. 좋았어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AS는 여기까지. 자, 오늘의 본 주제. 네. 오늘의 본 주제는 쿠르드족이에요. 네. 쿠르드족이라고 하면 이제 쿠르드족은 말하자면 국가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이 국가에 속하지 않는 어떤 특정한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어떤 종족 이렇게 그렇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언론상에서 쿠르드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쿠르드족의 분노, 왜 그들이 분노했나? 네. 그리고 뭐 중동 내전까지 이야기가 네네.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쿠르드족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중동 안에서 이제 미국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시리아의 철군을 이제 완전히 마무리 짓고 있는 시점에 미국이 빠져나가게 되면 쿠르드족에 대한 인종학살이 일어난다. 새로운 내전의 불씨가 일어난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트럼프의 불리한 언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쿠르드족을 배신하고 토사구팽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그 여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미국에 의한 쿠르드족의 토사구팽이 맞는지, 그리고 정말 미국이 철수하고 나면 중동 안에서 쿠르드족하고 터키하고 또 그 주변 국가들 간에 일종의 무력 투쟁이 옛날 IS처럼 생길 건지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매스컴이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군산 복합체들이 지금의 중동 안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뭐 마지막 발악카드를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이는 실제로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위협이 또 마찬가지로 중동의 패권을 놓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와 터키가 다투고 있는 과정 중에 타겟을 지금의 쿠르드족을 잡고 있는 거다. 근데 의외로 이 사태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쿠르드족은 일종의 약간 유목민 생활하는 원래 부족이죠. 이게 이제 과거에 그 1차 대전 전이죠. 이게 이제 오즈만 투르크라 그래가지고 그리스 뭐 유고 이쪽까지 합쳐가지고 지금의 중동 지역이 하나의 국가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전쟁이 나게 되면서 영국의 이제 일종의 그 모사에 의해서 각 지역에 있는 부족들이 독립시켜주는 조건으로 연합군에게 협조를 하고 소련에 대항하는 형태로 그 당시에 일종의 정보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뭐 팔레스타인한테도 기존에 있는 국가들 다 독립시켜주겠다고 얘기를 약속을 했고, 그 안에는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태처럼 이중으로 얘기를 해준 적도 있고요. 쿠르드족도 자치권 또는 자치국가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던져준 겁니다. 근데 이 쿠르드족은 애초부터 한 3,500만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오즈만 투르크 제국 전체, 그러니까 지금의 중동 지역 전체에서 흩어져서 살던 유목민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존의 아랍어나 터키 쪽 민족하고 아예 종족이 다릅니다. 아랍은 아시다시피 기존에 이제 셈족 같은 좀 그 아라비아 왕자 같은 굵직굵직한 족속인 거고, 터키는 투르크족이에요. 우리하고 이제 유전자가 같은 형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궐이에요, 돌궐. 돌궐족의 후손이야. 그 돌궐족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터키인 겁니다. 돌궐이 사실 따지고 보면 옛날에 이제 광개토 대왕 때 같이 후연을 정벌을 했고, 그 이후에 세력을 확장시켜 가지고 여기까지 진출을 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이쪽 아랍 지역 북부의 맹자로 있었던 게 터키거든요. 그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한 오즈만 투르크 제국이 500년 동안을 유지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뿔뿔이 갈라지게 되는 과정에서 이 투르크족은 특별한 어떤 지역의 영토를 따로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에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전부 다 갈라져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은 그냥 원래 유목민이니까 사방에 퍼져 살았는데 그 유목민족을 두고 나라가 국경들이 다 생겨버린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금을 그어버리니까 이제 그렇죠.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 그래서 갑자기 투르크는 하나였는데
뭐 터키계 투르크, 시리아계 투르크, 이란계 투르크, 이라크계 투르크 같은 형태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어허.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습성이 뭐 이렇게 묻혀서 독립국가를 하자라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단결의식이 좀 떨어지는구나. 그냥 소수 민족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약간 그 소집단의 지역 경제를 이루는 뭐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국가라든지 한 민족이라든지 이런 그 단결성은 그닥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헤게모니를 차지하는 종교에 있어서도 뭐 어떤 시아파나 수니파 같은 쪽에 한쪽에 몰려 있는 게 아니야. 일부는 시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가가지고 그 동네 종교 그냥 믿어요. 참. 네, 크리스찬도 있어. 참 신념들이 없으시네. 아니 왜냐면 거기서 적응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동네 풍습을 그냥 맞춰주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지. 그렇게 돼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나눠져 있는 상태로 쭉 존재를 했단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쪽이 워낙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숫자가 적지 않잖아요. 보통 자기 나라에 한 10% 이상 되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동화를 시켜가지고 끌어안아 보려고 했는데 말이 다르니까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제주의가 강한 국가에서부터 그 쿠르드 그 민족들을 굉장히 심하게 탄압하기 시작한 거죠. 그 탄압이 가장 심했던 국가가 이라크입니다. 사담 후세인 같은 경우에는 막 화학 무기를 써가지고 쿠르드족을 학살하기도 했고요. 터키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쿠르드족에 대한 어떤 정치적 압박, 군사적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하고 터키가 이제 굉장히 쿠르드족한테 잔인하게 했었고 시리아나 이란은 조금 좀 덜했어요. 그쪽에서는 이제 융화 정책을 받아가지고 그쪽하고 많이 이렇게 그 뭐랄까 현지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그 중동 전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9.11 1차 그 걸프전 말고 2차로 이제 9.11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서 미군이 이제 다시 이라크를 재침공을 하게 된 거죠. 그때가 이제 2000 이제 그렇게 재침공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앞에 걸프전에서 굉장히 많은 그 미군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그 육상 병력들을 덜 보내고 현지에 있는 세력들을 이용해 가지고 육군을 조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이라크 침공 때 말하자면 이 투르크족들을 이라크 북부에서 이 탄압을 받고 있는 투르크족들한테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해주면서 이라크하고 싸우는 일종의 용병으로 고용을 해요. 그게 약간 비극적이야. 어떻게 보면은 힘없는 사람들이 돈 그렇죠. 벌려고 네. 목숨을 걸고. 그래서 이 용병으로 이제 고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이라크 북부의 자치권을 가진 자치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치정부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유전 시설을 확보를 해요. 이 유전 시설을 확보를 하게 됨으로써 이라크 안에 있는 산유량의 40%를 이 쿠르드족들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쿠르드족들이 거기에서 그 석유를 이스라엘을 비롯한 유럽 국가한테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자치정부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 전성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미군 무기를 사들여 갖고 맹렬하게 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라크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거의 뭐 게릴라인데 어마어마한 게릴라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체 정부를 세우고 자체적으로 이제 외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보기에는 쿠르드족이라고 그 쿠르드족이 용병인데 같이 살던 애들이 갑자기 미국 편을 들면서 자치정부에서 독립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제일 잘 나가는 이제 무장을 하면서 이 세력이 강력해진 거야. 이게 모든 국가들이 쿠르드를 좋지 않게 봅니다.
중동에 있는 국가.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도 한 10%, 15% 쿠르드족들이 있는데 저것들이 저 이라크 북부 정부랑 연결이 되면 이게 분명히 사고를 칠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우리나라가 끼어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네. 아하. 이명박이 쿠르드 정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건 자원외교인데. 네. 그래서 2008년도에 네. 자원외교 계약을 맺죠. 석유? 네. 그게 이명박 자원외교 1호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쿠르드 자치 정부에 석유 채굴권을 받아서 거기서 기름을 받기로 하고 거기 SOC 투자를 해준 거죠. 1조 3천억을 떨어 넣습니다. 1조 3천억을 떨어 넣었으니까 얼마를 찾아왔을까요? 지금까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를 찾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거지게 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다가 돈을 주는 척하고 슈킹하는 그런 식 구조잖아. 네. 100억을 찾아왔으면 현재까지. 이란 1조 3천억 갔는데 100억을 찾은 거야. 왜 못 찾았어? 라고 보니까 일단 처음에 갈 때는 뭐 80억 배럴이 있다. 막 이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산유량이 절반 이하인 거야. 그리고 개발을 하려고 해도 이라크 정부의 반대나 어떤 그 군사적인 뭐 여러 가지 충돌 때문에 위험해갖고 그걸 받아오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찾아온 돈이 100억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이 사기꾼 진짜. 진짜. 이미 1조 3천억 다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손해를 어떻게 메꿀 거냐. 그래서 2개를 유전을 더 살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확실하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6,500만 배럴 받기로 한 걸 올해 초에 가서 문재인 정부 그 석유공사 사장이 가서 3,500만 배럴만 반만 받기로 하고 슈킹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3,500만 배럴을 다 찾아오면 투입한 금액은 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갈 때는 1조 3천억 정도 쏟아붓으니까 우리가 6,500만 배럴 받아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기름값이 좋아요. 3,500만 배럴을 받아오게 되면 50달러 치고 배럴당 환율 1,200원 쳤을 때 2조 원 나옵니다. 30달러로 석유가 폭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조 원도 못 건지는 거죠. 그만큼 형편없는 개발 계획을 하고 해놓은 데가 이라크 유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받게 될 공산이 더 높아졌습니다. 가장 기름이 잘 나오던 그 키르쿠슈 지역이라고 거기 산유 지역을 2017년에 이라크 정부가 도로 반환받아갔습니다. 기름 나오는 땅이 없어져 버린 거죠. 네, 이제 이 1조 3천억은 날린 겁니다. 야, 지금 언제까지 이래야 돼? 지금 병원에 있으면서 귀가 간질간질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네, 반드시 추징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라크 북부의 자치 정부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니까 IS가 창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IS가 시리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똑같아요. 아까 그 이라크전하고 똑같아집니다. 시리아에서도 미군은 가기 싫은 거예요. 오바마는. 그래서 거기 있는 시리아 쪽에 있는 쿠르드족들, 그러니까 시리아 안에서 시리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쿠르드족들을 용병으로 고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약 3만 명 정도의 용병을 고용하고 IS하고 전투를 붙입니다. 그리고 터키에 미군 기지를 지어놓고 계속해갖고 폭격을 하죠. 그 폭격을 하고 말하자면 공군이 가서 공습을 하게 되면 쿠르드족 민병대가 가가지고 땅개 전술로 사살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IS 전쟁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에도 자치정부를 승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시리아 자치정부도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 자치정부만큼 굉장히 탄탄한 조직과 지역들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이 한 5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중동에선 보기 드물게 굉장히 농사도 잘 되고 석유 잠재량도 높은 굉장한 요지를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시리아 북부에 생긴 새로운 이제 쿠르드족 자치 지역인 겁니다. 자, 미군이 이 쿠르드 정부를 그 쿠르드족들 자치 정부를 이용해 가지고 전쟁을 하는 기간 동안에 3만 명의 그 쿠르드족 용병들 중에 15,000 이상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그 병력의 절반 이상이 죽은 거죠. 운명 같은 거지 사실은.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이제 피를 흘려서 그쪽 지역에 자치정부를 꾸렸는데 이 자치정부를 굉장히 싫어하는 애들이 터키인 겁니다. 네. 이제 어릴개가 잡히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미군이 공군력으로 폭격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에 터키의 육군은 이 IS를 치러 간 게 아니라 이 민병대들이 혹시 회군해 가지고 터키로 들어올까 봐 계속해서 그쪽 지역을 감시하느라고 실제적으로 IS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많이 욕을 했는데 터키 입장에서는 우리가 빌려주는 미군 기지, 공군 기지 덕분에 니들이 먹고 사는데 왜 우리 보러 뭐라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터키가 배짱을 튕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말하자면 미군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시리아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 정부 그러니까 시리아 북부에 생기는 자치정부에 대한 안전 보장을 안 해준 겁니다. 트럼프는. 그러니까 실제로 터키가 공격을 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사인이잖아요. 공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거죠. 내가 중간에서 시리아에 미군이 같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공격을 못 하는데 미군이 빠져버리게 되면 맘대로 그 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거기를 그 시리아를 밀어버리려고 하냐면 이게 이제 터키 이 남부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을 뿐더러 여기가 이라크 자치정부하고 터키 남부 지역하고 시리아 북부 지역이 합쳐지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면적에 엄청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새로운 국가가 중동 안에 탄생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론들 보도가 예를 들면은 미국이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가 쿠르드족을 버렸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왔는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우리는 쿠르드족 버린 게 아니야. 그리고 트럼프가 직접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개입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만일 군사적으로 터키가 저쪽을 공격하게 되면 터키 경제 제재를 해갖고라도 그거를 막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터키는 지금 쿠르드족이 미워서 이 지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지랄을 하는 겁니다. 터키가 트럼프 체제 안에서 트럼프의 중동에서의 이제 그 진출 정책을 그러니까 중동에서 퇴거하려는 정책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원조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도 경제 제재지만 경제 제재 중에 가장 큰 거는 미국 자본의 터키에서의 철수 그리고 추가 지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이라크 전쟁하고 이제 이 IS 반군 전쟁을 약 15년 가까이 지금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터키는 경제 성장률이 매년 4% 이상씩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1,00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미국 돈들이 터키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운영되는 비행장이라든지 군수 장비라든지 그리고 미군들이 거기 와서 쓰고 가는 돈들이 지금 사실상 터키의 경제를 뒷받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빼려고 하면 그동안 주던 지원비는 주고 가야지. 만일 니들이 그냥 이대로 빠지면 나 니네들이 저기 해놨던 땅이라도 뺏어가지고 쟤네들 재산이라도 탈취해서 쟤네들 땅이라도 탈취해서 내가 이거를 챙겨야 되겠어 라고 하는 욕심을 보이는 거죠.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쿠르드족을 폭격을 할 수 있다,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쿠르드족의 전비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터키군이라고 하더라도 다이렉트로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의 병력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병 같은 거 다니고 또 무기 사들이고 그러면서 실제로 국가의 정규 군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민병대들이 워낙 전투력이 강해서 IS도 실제적으로 이제 그 쿠르드 민병대한테 져서 우리가 물러간다라고 항복선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IS보다 쿠르드족이 더 세다. 그런 거죠. 그래서 터키가 100대가 넘는 F-35를 구매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시리아를 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쿠르드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거를 100대를 구매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100대와 아울러서 이제
그 러시아제 미사일 S-400이라고 하는 방공 미사일을 같이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그 미사일 들여놓으면 F-35 안 줘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안 주면 말아. 우리 그러면 미국이 받아다가 미국이 개조해서 쓸 거야.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과적으로 그 지금 터키는 지금 이 사태에서 미국이 그냥 방 빼려고 하면 방은 뺐어도 월세는 지속적으로 꽂아줘라고 미국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는 야, 돈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택도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거절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방식으로 쿠르드족을 위협하고 있는 터키의 목적은 지금에 있는 그 미국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라도 추가로 돈을 뜯어낼 새로운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우디인 거죠. 그러니까 중동의 영원한 친미국가 사우디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중동이 항상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지구의 화약고. 네. 맨날 분쟁이 일어나고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좀 잠잠한 측면도 있었는데 새로운 지금 또 다른 형태. 예전에 뭐 이란 이라크 전쟁 이런 식으로. 네네. 또 친미 국가인 뭐 사우디를 공격하는 또 다른 미국을 싫어하는 국가들 뭐 이런 식이었다고 하면 또 거기다가 이슬람, 아니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뭐 여기서 또 생기는 또 다른 방식의 종교 전쟁 이런 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막 벌어졌던 이런 상황들이 이제는 쿠르드족이 중심이 되는 그런 분쟁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중심이 아니라 쿠르드족을 일종의 만만한 샌드백으로 보고, 그러니까 국가가 없으니까 이래. 쿠르드족을 후려치는 방식으로 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명박의 자원외교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 좀 예멘 사태도 장기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멘에서 이제 오히려 사우디를 쳐들어가 가지고 지난달, 그러니까 9월 28일 날 쳐들어가 갖고 한 2,000명을 포로로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접경 지역에서 예멘한테 사우디가 져버렸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생긴 거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용병이 필요합니다. 미군이 들어와 줘야 돼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중동에 있는 국가들 중에 육군을 정상적으로 편성해 갖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는 터키하고 이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란한테 손은 못 벌리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손을 벌리게 될까요? 쿠르드한테 손을 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지금 시리아 북부에 있고 그 이라크 북부에 있는 지상군들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랑 그동안 친했단 말이야. 미국이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 그 방위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고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쿠르드를 지원해버리면 터키 입장에서는 쿠르드의 세력이 더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예봉을 꺾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5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선거에서 져가지고 과반수 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부터 이제 정기적인 그 내각제 그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 총리 선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적인 연합이 이 네타냐후를 새롭게 5연임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정책이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그 이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미국의 압력을 받던 상황 하에서 이제 중국이 이란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동안 이란과 중국 간의 석유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빠져나간 자리를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시리아에는 러시아가 와 있고 이란에는 중국이 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예멘 건너편의 지부티에도 중국이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 전혀 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얘네들은 돈은 많아요. 핵무기도 있고 전술적으로 강하긴 합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중동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는 평화 유지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육군, 육군만큼은 이란과 현재 쿠르드족 터키만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군비 증강 그리고 서로 이렇게 견제는 앞으로도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묘하게 이 세 개 나라가 모두 다 우리나라의 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신형 전차 흑표 전차라든지 그다음에 K9 그리고 그러겠네. 네, 복합 비호라고 불리는 방공포들까지 이러한 무기들이 지금에 있는 그러니까 미군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중동 전쟁을 좌우할 수 있는 무기로 벌써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야, 한국도 이제 무기 제조에 사실상 강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세계 6위권의 무기 수출국이거든요. 근데 아마 중동 특수를 상당히 볼 수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참 그것도 재밌는 게 사우디가 미국의 뭐 맹방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미국으로부터 가장 무기를 수입 많이 하는 데가 사우디죠.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 정도 되나? 맞습니다. 근데 그 사우디가 이번에 이제 석유 시설 타격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패트리어트로 해갖고 그동안 탄도미사일은 다 막았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저고도로 비행하는 그 저고도 비행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방공망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한국에서 개발한 복합 비호라고 불리는 이 대공포 시스템입니다. 이 대공포 시스템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하고 러시아만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께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배치를 안 합니다. 배치를 줄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개발한 게 그 북한에서 내려오는 글라이더 비행기를 요격한다고 만들었는데 사실 그 전술적인 위협이 안 된다는 게 그 드러나고 나서는 개발을 해놓고 실전 배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이 무기가 지금의 대공망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 인정받고 있고 서로 이 무기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전차들이 사우디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거든요. 사막식으로 완전히 노란색으로 칠해진 사막형 전투 흑표들이 물론 엔진 그 미션을 독일제로 갈아가지고 통과는 했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중동 지역에서 앞으로의 중동의 전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코드가 돼 있다. 우리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묶어져 있는 군사동맹입니다. 박근혜가 가서 묶어주고 왔죠. 네. 풀어. 네. 풀 수는 없어요. 그쪽에서 안 풀어주면.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 무기 수출이 대량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무기가 다시 이 쿠르드족으로 전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 그래서 터키도 우리나라한테 일본의 핵발전소 설비 줬던 걸 뺏어가지고 한국을 줄 테니까 근데 우리한테도 그 무기를 팔든지 아니면 그 무기를 팔지 말아라라는 형태로 지금 딜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진짜 항상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뭔가 좀 야만이야. 그러니까 전쟁 자체는 진짜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전쟁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게 중동 안에 영국이 만들어 놓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종교 갈등, 종족 갈등, 그 국가 간의 갈등 같은 사태들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잠깐만요. 그 자리에 앉아서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중동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한 연합을 이뤄내는 진짜 웃겨. 과거의 적이 맹방이 되는 영원한 적도 없고 동지도 없어. 그러한 외교적인 변화를 만들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예. 거기에 이스라엘과의 한국과의 FTA가 어떠한 영향을 더 미칠 것인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다. 중동은.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자,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나 사실 쓰잘데기는 없는. 그런 지식은 많아지는. 중요해 이거 중동 사태 이거. 지금 조국 대전하기도 바빠. 그것도 그러네. 근데 이런 틈새 머리 식힐 겸 그러니까요. 이러한 정보들도 알아놓고 계시면 중요하지. 두세 달 후에 아니 중동 정세가 왜 이렇게 됐어? 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그리고 실제로요 이런 지식이 있으면은 자녀들한테 진짜 우리 아빠 자랑스럽다. 저렇게 많이 알지? 뉴스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찌라시 중국 이야기 역주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송 작가 TV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처음부터 해야 돼. 중간에 나간다고. 그런 거야? 송 작가 TV요. 지금은 제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송 네. 작가 TV라고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왜 이러십니까? 계속 어디서 잡음이 나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송 작가 TV 지금 10,000명 넘었죠? 네, 10,000명, 13,000명 넘었습니다. 야, 이제 금방 50,000명 되겠는데요?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영원한 스테디셀러. 그러나 노딱이 붙으면 컨텐츠를 삭제해버린다는 과감한 남자. 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찌라시 중국 이야기 146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